07학년도 대수능에 출제됐었던 자료입니다. 기출이에요. 자, 제목을 보시고요. 이미 풀었을 테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교목할 때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높을 교자예요. 높을 교자. 클 교자, 높을 교자. 큰 나무, 높은 나무 이런 얘기예요. 큰 나무, 높은 나무. 그 나무가 여기서부터는 다 주어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야. 자, 형광펜으로 색깔할 거예요. 자, 불타고 색깔하시고 남아서서 색깔 딱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뉘우침이 아니라 색깔. 마지막에 흔들진 못해라.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반드시 했어야 될 식구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상황 자체가 세월에 불타고 할 때 불타고의 밑줄구라고 했잖아요. 세월에 불타고 뭐가 불탔어요? 불탔대요. 뭐가 불타? 나무, 교목이 불탄 거야. 자, 그래서 시적 상황 자체가 플러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시적 상황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남아서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의지이다, 체념이다, 의지.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뉘우침이 아니라라고 했잖아요. 뉘우침이 아니라는 얘기는 후회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후회가 없다는 얘기죠. 후회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뉘우침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후회가 없다. 마지막, 흔들진 못해라. 아무도 흔들 수 없다. 차마 바람도 그랬는데 심지어 아예 바람도 흔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얘도 의지와 관련된 표현이 되겠어요. 의지. 선생님이 지금 하는 방식은 다 뭐냐면은 그 틀에 박힌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 방식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냥 수험생이라 생각하고 주제를 찾는 해석하는 방식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방금 체크한 것만 가지고 시 정리해 보세요. 어떤 얘기예요? 나무가 시련을 겪었어요. 근데 그 시련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꿇지 않아요. 극복의 의지를 갖고, 알겠죠?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런 시예요. 그러면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화자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화자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나는 누구처럼? 나무처럼. 이런 얘기죠. 알겠죠? 나도 나무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화자 자신의 의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앞에다가 내세운 거라고 보셔야겠죠. 자, 한 문장 정리하는 거 띄워드릴게요. 자, 보시면 교목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후회도 없이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게 시 속에 나오잖아요. 이걸 향한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 이때 이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뭐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이상. 알겠죠? 자신이 추구하는 보다 높은 경지의 대상, 동경의 대상, 이상 혹은 이상향 이런 걸로 다 바꿔 말할 수 있겠죠. 맞나요?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고 그보다 높은 경지인 이상적 상태를 지향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시였고요.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나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풀었던 지문 나를 보시면은 제목이 뭐냐 먼저 볼게요. 들길에 서서 라고 나왔죠? 들길에 서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들길에 서서 어쩌겠다는 거냐에 관련된 정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시를 읽을 때 들길에 서서 어쩌겠다는 거냐 보니까 마지막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들길에 서서. 자, 저먼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보세요. 이게 주제예요. 주제. 이걸 문장으로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가볼게요. 들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내가 서 있는 공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현실이다. 시적 현실, 시적 상황 맞아요, 틀려요? 맞죠? 현실을 나타내는 시적 현실, 시적 상황을 나타내는 들길이야. 그럼 이때 저문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시적 현실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상황 자체는 마이너스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맞나요? 마이너스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바라보자 라고 했어요. 들길을 바라보는 거야? 푸른 별을 바라보는 거야? 푸른 별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푸른 별은 바라보는 대상이니까 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내가 바라본다, 추구한다 그 말이니까 푸른 별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그리고 현실이야 이상이야? 이상에 해당하는 푸른별이 되겠죠. 마이너스 현실 속에서 도 이상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5월의 불볕 더위 속에서도 알겠죠? 국어 1등급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는다. 모의고사 풀이를 멈추지 않는다. 홍주야. 알겠지? 이거예요. 끝이야 끝. 이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것들이 전부 이제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보세요. 비유적으로 자 푸른 산 동그라미 해보세요. 푸른 산이 바로 자 나하고 대응이 되는 거야 상반되는 거야? 대응이 되는 존재죠. 나도 푸른 산처럼. 푸른 산이 뭐하고 있길래 흰 구름을 지니고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야 푸른 산이 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산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높이 솟아있다 이 말이겠죠. 높이 솟아있다. 뭘 향해서? 흰 구름은 어디 떠 있는 거야? 하늘에 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하늘을 지향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산이 하늘을 지향하듯이 이 말이야. 흰 구름을 지닌다는 얘기는 하늘을 지향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머리 위에는 항상 뭐가 있어? 푸른 하늘이 있다 라고 나오는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 봐봐.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형광펜의 색깔이 보세요. 숭고한 일. 자, 문제 풀 때 이 숭고한에다가 형광펜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서술어입니다. 숭고한 일입니다. 하늘을 향하고 나무처럼 숲속처럼 이렇게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이상을 지향한다는 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다음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거. 부절히가 무슨 말이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는 자, 움직인다는 둥근 지문을 밟았거니. 자, 밑으로 쭉 가시면은 또 색깔해 보세요. 기쁜 일, 숭고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뼈에 절도록 생활한 슬퍼도 좋다. 자, 슬퍼도 좋다에다가 또 한번 색깔. 슬퍼도 좋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뻐도 좋고 슬퍼도 좋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야. 상관없다. 결국은 푸른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 문장 정리로 가볼게요. 자, 나는 들길에 서서 때로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긍정하면서도 이상향인 푸른별을 바라보는 자세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됐나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의 시로 가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나왔죠? 고고라고 나왔어요. 고고가 뭐예요? 고자가 무슨 고자예요? 일단 고고할 때 왼쪽에 있는 고는 외로울 고자예요. 외로울 고자, 외롭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고는 뭐야? 높을 고자야. 외로울 고자, 높을 고자. 자, 그러면 이제 모두가 높은 높이를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외롭게 자, 몇 개만 지니고 있어요. 자, 다해서 자, 여기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자, 가볍게 눈을 쓰고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보세요. 왜? 고고와 관련된 거니까. 고고할 때 오른쪽 고고가 뭐라고 그랬지? 높은 그랬잖아. 그치? 그치?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봉우리는 많은 봉우리야 적은 봉우리야? 일반적으로 많은 봉우리가 아니라 적은 수의 봉우리예요. 그래서 외로울 고자가 들어갔는데 자, 왼산은 차가운 순물로 젖어있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또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볼 건데 자, 어디에다가 색깔을 할 거냐면은 여기입니다. 장밋빛 햇살이와 닿기만 해도 변질 자, 색깔 딱 해보세요.
이 고고라고 하는 게 드디어 나오잖아요. 아랫줄에 고고. 그 고고한 높이가 뭐냐면은 장밋빛 햇살이 와서 그 눈을 그죠? 순간적으로 싹 녹여 없애버릴 정도의 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지속성이야, 일시적인 속성이야? 지속적이야, 일시적이야? 일시적이다 라고 이제 체크를 딱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고한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높이에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예?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높이 아니야.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높이는 또 아니에요.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 도달할 수 있는 높이고 여기다가 순간적으로만 존재하는 높이에요. 왜? 이렇게 봉우리가 있으면은 그 위에 쌓인 눈은 얇게 아주 낮게 쌓여 있는 눈이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금방이라도 녹여 없애버릴 수 있는 높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봉우리 자체만의 높이를 말해요. 쌓인 눈까지 포함한 높이에요. 쌓인 눈까지를 포함한 높이에요. 알겠죠?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그 높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봐보세요. 기다려야만 한다. 색깔을 딱 해보세요. 그럼 이 작품은 무엇에 관한 시죠? 기다림에 대한 시, 기대에 대한 시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기다림, 기대. 자, 한 문장 정리 가볼게요. 화자는 북한산의 백운대나 인수봉에 일시적으로 살짝 쌓인 눈이 고고한 높이를 만들어내는 겨울 아침을 기다린다. 이런 정도. 자, 문제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요.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왜 답이 될 수 없느냐. 나를 봐보세요. 나의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봐. 뭐가 나왔니? 일상생활, 나에서 생활. 자, 이거 일상생활이야, 생활. 일상생활. 그치? 자, 얘는 슬프도 좋다라고 했으니까 기쁘도 좋은 거고 슬프도 좋은 거야. 알겠지? 소중한 거야? 소중하지 않은 거야?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이래도 견딜 거고 저래도 견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일상생활의 소중함에서 소중함이 틀린 거예요. 일상생활은 소중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기쁘도 좋고 슬프도 좋은, 그쵸? 나를 흔들리게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삶에 대한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었더라? 시련 앞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는 자세. 나 같은 경우는 뭐였죠? 현실 속에서 부정적 이미지 속에서 그 이상에 대한 지향을 잃지 않는 자세. 다는요? 다도 역시 마찬가지. 인수봉이라고 백운대라고 자연물로 비유해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 자연물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고고한 높이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내용이 이제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111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2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2번 가시면은 이육사에 관한 정보가 쭉 나오고요. 자, 이제 5번 선지 봐볼게요. 바람은 이국을 떠돌던 시인의 실향의식과 저항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바람 같은 경우는 실향의식이 무슨 말이야? 호주야. 실향의식? 고향을 잃어버린 의식. 알겠죠? 저항의지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시에서 바람이라는 표현을 찾아보세요. 바람. 시에서 바람은 뭐였지? 나무를 흔드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나무를 흔드는 거였거든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나무 입장에서 바람은 마이너스야. 맞니? 그럼 저항의지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나무의 저항의지가 아니라 나무를 바깥에서 흔드는 외부에. 자, 얘는 내부야 외부야? 나무 외부의 부정적 요소라고 말해야 돼. 나무 외부의 부정적 요소. 그죠? 흔드는 거니까 나무를.
그래서 나무 자체의 저항의식 x고요. 실향의식 x입니다. 자체가 아니라 외부의 부정적 요소예요. 알겠죠? 여러분 같으면 뭐예요? 노래방 가자고 꼬드기는 친구. 이런 게 바람이에요. 알겠죠? 113번 또 가보시고 자, 이 시를 쭉 보시고요. 문제 보시고요.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맞는 거 찾는 거니 틀린 거 찾는 거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봅니다. 틀린 거 찾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자, 몇 번이냐면 범위가 갈수록 좁아지면서 의미가 심화된다. 좁아지면서 A에서 C로 갈수록 자, 나는 3번 선지 봐볼게요. 나는 다와 달리 A의 내용이 B에서 응축되고 B의 내용이 C에서 더 응축되고 있어요. A에서 C로 갈수록 묘사의 범위가 좁아진대요. A에서 C로 갈수록 범위가 좁아진대요. 자, 그러면 A에서 C는 뭐냐면 1년, 그리고 2, 3년, 4, 6년이야. 자, 찾아가 볼게요. 다는 그랬고요. 나는 1, 2, 3, 4, 5, 6이었어요. 묘사의 범위가 좁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볼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있었고요. 이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얘기 있었거든요. 범위가 좁아진다라고 말할 근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이제 되는 거고요. 범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114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114번. 114번은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4번 선지 보시면은 왼산을 뒤덮는 이라고 나와 있는 구절. 자, 밑줄 닦아 보세요. 그럼 이거는 모든 산을 다 뒤덮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산을 뒤덮고 있어. 그럼 많이 쌓인 거야, 적게 쌓인 거야? 많이 쌓인 거거든요. 근데 시에서는 어디에만 쌓인 걸 원했더라? 인수봉하고 거기 딱 두 개의 봉우리 위에만 쌓이는 것을 뜻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눈에 덮여있는 상태와 호응을 해요?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죠? 여기는 온 산을 다 뒤덮은 많은 눈이고요. 뒤에 있는 가볍게 눈에 덮여있는 상태하고는 연결되지 않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넘겨서 자, 우리 이제 몇 번 지문 볼 차례니? 이렇게 8번 지문 되겠습니다. 8번. 자, 8번 지문 볼게요. 자, 다 풀어온 거 맞지? 제목을 볼게요. 제목. 알 수 없어요. 그랬어요. 알 수 없어요. 자, 알 수 없어요.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자, 오동잎에다가 흉광펜으로 색깔. 오동잎.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푸른 하늘 색깔. 다음 향기 색깔. 밑으로 가서 작은 시내 색깔. 다음 저녁노을 색깔 딱 하시게. 저녁노을. 이 녀석들의 공통점은 전부 뭡니까? 자연물이다. 뭐라고요? 자연물이다. 그럼 이 자연물들이 공통점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의 무엇입니까? 누구의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누구의. 자, 찾아보세요. 반복적으로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누구의 얼굴입니까? 누구의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 한 번만 누구에다가 색깔을 딱 해보세요. 저 정도는 누구의 시입니까? 할 때 누구. 이때 이 누구라고 하는 녀석은 앞에 있는 이 저녁노을과 관련된 누구겠죠. 이 소유를 나타내는 관행조사 의의이기 때문에 소유. 혹은 뭐 창조. 그래서 이제 창조자 내지는 뭐 신과 같은 절대자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누구가 되겠습니다. 저녁노를 만든 사람은 자연의 주제자, 신, 뭐 절대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자, 여기 약한 등불 색깔 딱 해보세요. 약한 등불. 비유적 표현 맞아요. 원관념이 누굽니까? 약한 등불의 원관념. 나의 가슴 색깔 딱 해보세요. 나의 가슴. 나의 가슴을 A라고 한다면은 A는 자, 약한 등불 B입니다. 이런 구조죠. 그러면 표현법은 뭡니까? 비유 가운데에서 은유법. 그렇죠? 은유법.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보세요. 타고 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뭐가 타고 남아? 기름이죠, 기름. 기름이라고 하는 녀석이 타요. 그러면은 뭘 태우는 거야? 뭘 밝히는 거야? 등불을 밝히는 거죠. 자,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한번 등불을 밝히고 나면 기름은 이제 뭐가 돼버려요? 기름은 다시 한번 등불을 밝히고 나면은 재가 돼버리죠, 재가. 맞나요? 등불의 연료로 쓰고 나면은 재가 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알겠죠?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다시 그 재가 뭐가 된다고요? 재가 다시 기름이 된대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약간의 그 부활의 의미가 되는 거죠. 사라져요,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지를 않아요. 계속 반복되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반복되는 거야, 멈추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영원히 반복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이제 뭐가 영원한 거냐 했더니, 자 보세요. 지키는 거야. 지키는 행위가 반복되는 거야. 이해돼요?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누구의 밤을 지키는 거고요. 누구의 밤은 창조자 내지는 절대자의 밤이에요. 알겠죠? 따라서 여기에 쓰인, 자 여기에서 뜻하는 바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화자의 이제 헌신이나 희생. 자, 그 희생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등불은 누구를 지키기 위해 타오르는 거예요? 절대자를 지키기 위해 타오르는 거야. 그 절대자를 위한 희생의 의지가 이제 읽혀져야 돼요. 알겠죠? 표현상의 특징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기름은 재가 되는 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데 재가 다시 기름이 되는 것은 비상식적인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야, 니네 아빠 차 휘발유 넣고 나면은 바닥을 드러내잖아. 근데 저절로 그 주유소를 찾지 않아도 저절로 휘발유가 차오르는 거 본 적 있어? 없지. 비상식적이잖아. 말이 안 돼. 안 되지?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공기 중으로 사라졌던 그 휘발유의 연기가 매연이 다시 휘발유가 되어서 그 다시 연료통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 역설법. 역설법을 통한 시적 화자의 희생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알겠죠? 왜 희생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태우는 거야? 이 등불은 누구라고? 나야, 나. 등불은 나야. 나를 태우는 거야, 나를. 나를 태우는 거라고. 희생이 아니야. 희생이잖아. 자,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 띄워드릴게요. 보시고요. 자, 이렇게 나는 자연의 알 수 없는 근원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희생한다. 여기 알 수 없는 근원이라고 하는 거를 인격체로 나타낸다면 절대자, 창조자, 창조주 뭐 이렇게 달리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그 다음 이제 갑니다. 나로 갈게요. 나의 시 제목을 보세요. 배를 매며 라고 나와 있죠? 배를 매며. 그러면 이제 1년에서는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자, 이거 통으로 색깔을 딱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야,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거야? 아니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능동적인 거야? 수동적인 거야? 수동적인 거죠. 수동적인 거. 그쵸? 내가 선택하는 거야? 단순히 그냥 주어진 것을 수용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배를 매는 밧줄이 던져졌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잡아다가 배를 매는 것일 뿐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거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정도. 이렇게 이제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소극적인 내용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가장 핫한 연예계 이슈가 뭐예요? 우리 그 간지, 간지 소지섭의 호가 그거잖아요. 간지 소지섭이 누구랑 그 누구니 그 17살 차이 나는 그 누구지? 이름 몰라요?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가? 검색을 안 하는구나. 17세 연하녀하고 지금 사귀고 있잖아요. 소지섭이 몇 살이야? 몰라요? 42살인가 그래요. 그럼 17세 연하면 25살. 좋겠다. 그게 아니야.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거죠. 어쨌든 그게 다 뭐야? 소지섭 입장에서 이 시를 갖다가 자기 현실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여자한테 좋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나한테 와서 대시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오는 사람 막지 않은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런 시입니다. 다음으로 내려가 볼게요. 사랑에다가 색깔. 이 시는 그러니까 배를 매는 걸 무엇으로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무엇에 비유한 거야? 배를 매는 행위에다가 이제 비유를 한 거거든요. 자, 사랑 색깔 딱 해보시고요. 넉넉히 앉았다가 자 색깔 다시 한번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수동적이야 능동적이야? 수동적인 것이죠 여전히.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A로 갑니다.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지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라는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자 처음 알았다에다가 색깔을 딱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시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깨달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엔드. 자 성찰이다. 맞아요 틀려요? 성찰 맞지요? 자, 한 문장 정리 한번 가볼게요. 한 문장 정리. 자,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자, 나는 배를 매면서 우연하고도 불가항력적인 사랑의 속성을 깨닫는다 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우연히 어딘가 뒤쪽에서 던져지는 밧줄처럼 우연하게 오는 거예요. 엔드. 아까 피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속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됐나요? 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배를 매며까지 봤고요. 여기 이제 선생님, 이건 왜 같이 안 보나요? 이게 너무 길어. 이거 같이 보면은 1시간이 지나가. 이미 이제 풀어왔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와 관련된 걸 먼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여기 가볼게요. 달에다가 다 작품에서 달에다가 색깔 딱 해보시고요. 달 보이지? 자, 그리고 별 색깔 해봐. 하늘에 떠 있는 거지, 맞니?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이거? 임금. 자, 여기 달하고 별은 임금입니다, 임금. 자, 임이야, 임. 임금이야, 임금. 됐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밑에 가보세요. 해 나오죠, 해. 양춘 아랫줄에 해 보입니까? 자, 여기 해에다가 색깔 딱 해봐, 해. 양춘을 붙여내요. 임계신대 쏘이고죠. 그랬거든요. 이 양춘이라는 게 뭐냐? 양춘은 봄의 볕. 두 글자로 뭐야? 봄볕이야, 봄볕. 봄볕을 자 붙여내가지고 임계신대 쏘이고 싶다 이 말에 가서 비치게 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지금 계절이 언제나 했더니 백설이 많은 비친 때에 백설이 한 비친 때에 건곤이 얼어붙어서 백설이 한 비친 때에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있고 다니질 않아요. 추위가 엄청나요. 추위가. 그래서 이 추위를 님께서 잘 견디시고 계시나 걱정하면서 쏘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이 양춘이었던 것이고 초가 청화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은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이 해는 임금이야 아니야? 이건 임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양춘이나 그 다음에 옥, 해 같은 경우는 쏘이고 싶고 올리고 싶은 대상이에요. 일종의 선물 같은 거야.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그 광고 문구 알죠? 응? 그치? 그 보일러 같은 거야. 이제 아버님이 아니라 임금이지. 임금한테 보일러 놔주고 싶은 거지. 보일러야 보일러 얘는 보일러. 예를 들면 알겠지? 임금 아니야 이거. 위에 있는 달하고 별은 임금 맞아. 근데 이건 아니라고.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상징적 의미 있잖아요. 상징적 의미. 바로 이겁니다. 상징적 의미.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가나다 가운데 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에 나오죠? 상징적 의미 분명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 역시도 이렇게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상징적 의미들. 예를 들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등불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 희생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도 역시 배를 잡아매는 행위 자체가 뭘 상징하는 거야? 사랑을 상징하는 거라고 또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방식이 가나다의 공통점이 될 수 있죠. 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준영아, 색채어를 활용했다고 했는데 있잖아. 색채어는 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에 색채어 있어요, 없어요? 나에 색채어 있어요, 없어요? 나에는 안 나와, 안 나와? 나에는 안 나오죠, 그렇죠? 나에는 없어요. 가에는 그럼 있어요, 없어요? 가에는 색채어? 뭐예요? 그렇죠, 푸른 딱 나오죠. 근데 모두 다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자연분의 인격을 부여.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의인법, 그렇죠? 의인법. 그 의인법이라고 하는 게 쓰였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가의 의인법 나와요, 안 나와요? 가에?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그랬죠.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뭐 의인법, 그렇죠? 여기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뭐 이런 거 나왔고요. 나에는 그러면 의인법 있어요, 없어요? 나에는 의인법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이건 어떨까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네.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고 그랬네요. 울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울렁이다. 설렌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배는 울렁이며 맞나요?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배하고 대화를 나누냐? 배하고 대화를 나누냐고? 아니지? 이건 틀린 거예요. 자, 116번을 보시면요. 뒷장 넘겨보세요. 자, 뒷장. 뒷장 쭉 넘겨서 117번 한번 가볼게요. 117번.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게 117번에서 예를 들면 이제 미음 같은 경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미음 같은 경우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이건 무슨 법이라고 그랬지? 아까 이거? 타고나온 죄가 다시 제거됩니다. 무슨 법? 역설법이라고 했죠.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자, 근데 구도자로서의 자기정립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구도자에다가 동그라미 딱 들어가. 구도자. 구도자가 무슨 말이에요? 구도자가 무슨 말이야? 도를 추구하는 사람. 도를 추구하는 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도가 종교적인 도일 수도 있고 학문적 경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종교적인 경지가 되겠죠. 그럼 아까 그 화자가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를 희생해서 절대자를 지켜줘. 구도자 아니야. 수도자 느낌이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이제 수도승 느낌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맞다라고 해야 되겠죠. 수도승 느낌이에요, 수도승.
그리고 이게 봐보세요. 회의적이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나타내세요. 이 작품은 절대자에 대한 회의적 태도. 자, 회의적이 무슨 말이야? 의심을 품는다 이런 얘기인데 절대자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요, 안 품어요? 안 품어요. 의심을 품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뭐예요? 절대자는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는 것이죠. 그 자연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and A로 가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 보시면은 심화된 인식이라는 표현 나오죠. 심화된 인식에다가 효과음 표현 색깔을 딱 해보세요. 심화된 인식. 심화된 인식. 심화된 인식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인식이 깊어졌다, 얕아졌다. 인식이 굉장히 깊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식이 굉장히 깊어졌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난다. 지문으로 가볼게요. A로 가시면은 선생님, 이게 왜 심화예요? 심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심화 봐보세요. 여기 뭐뭐 하는 것도 처음 알았다 했잖아요. 처음 알게 된 건 뭐죠? 배를 메면서 보게 되는 뭐죠? 이렇게 자연물들. 이 자연물들과 시간이 메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를 처음 안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보세요. 사랑이라는 인식,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다. 처음 아는 것이다 라고 사랑에 대한 인식이 전에 인식했던 거, 인식하지 못했던 거,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거를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인식보다도 더 나아간 인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깊어지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생각했던 사랑과는 다른 새로운 깨달음이 이제 여기서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5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러면 몰랐다가 알게 된 거니까 깊어진 게 아니라 생긴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화자가 전에는 사랑이란 것 자체의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지.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의 의미보다 더 나아간 의미를 알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문제 120번 한번 가볼게요. 120번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미리 체크를 다 해버렸어. 예를 들면은 봐봐. 초가처마에 비친 해 있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색깔 해. 이 해는 초가처마에 비친 해는 뭐였더라? 임금을 상징하니 임금을 위한 정성이니 임금을 위한 정성.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거잖아요. 보일러야 보일러. 근데 임금의 자유로운 은혜 아니죠. 거꾸로죠. 거꾸로. 내가 보내고 싶은 정성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문으로 이제 가시면 몇 번 지문이 이제 넘겨서 9번 지문인데, 야, 오늘 힘들다, 그렇지? 딱 9번 지문까지만 마치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9번 지문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자, 9번 지문 보시면은 제목이 뭐라고 나왔는지 확인. 새라고 나왔지. 새. 자, 내가 찾으라는 거 찾아봐. 이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지문들이야. 자, 일단 새에다가 색깔 딱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포수에다가 색깔을 딱 해볼게요. 포수. 그러면 새하고 포수를 자, 정리하면 이래요. 자, 오른쪽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칠판 봐볼게요. 가는 새하고 포수가 있습니다. 둘 사이는 이렇게 정반대 위치에 있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새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식이 없는 진실한 존재야. 맞니? 가식이 없는 진실한 존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는 또 뭐라 그랬죠? 가식이 없다고 그랬고 동시에 또 뭐라 그랬어요? 가식하지 않는다 해서 또 뜻을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위적인 존재야. 자연 흐름에 맡기는 존재야. 자연 흐름에 맡기는 존재고요. 그 다음에 순수의 상징입니다. 근데 포수는 뭐예요? 이 순수를 쏘아서 순수를 파괴하는 존재예요. 파괴하는 존재. 그래서 얘는 인간 문명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파괴절입니다. 순수 파괴절. 자, 나로 가볼게요. 자, 형광펜으로 색깔합니다. 여기 그릇이 있죠. 그릇에다가 색깔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줄 그릇에다가 또 색깔해볼게요. 그릇과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과 그릇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릇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릇은 시옷 받침의 그릇은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자, 왜냐면 이 그릇은 어머니의 그릇이야, 화자의 그릇이야? 어머니의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릇은 화자의 그릇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그릇은 왜 플러스의 그릇이 되는 거냐? 인생이 담겨 있고 또 뭐가 담겨 있어? 시어 가운데 나와 있죠. 인생이 담겨 있고 삶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이건 뭐야? 그냥 사전에 실려 있는 그릇이거든요. 박제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플러스인 그릇과 마이너스인 그릇 사이에 대립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인생은 어려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전 속에 실려있는 어휘들 자체는 이 어려움이 배제된 상태의 쉬움 이런 이미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로 가봅니다. 다로 가시면은 자, 제목이 뭐라고 나왔니? 노래와 이야기야. 그러면 다시 이 노래에다가 색깔 and 이야기의 색깔 해보세요. 노래 색깔, 이야기 색깔 지우고 쓰지 않고 연달아 그냥 갈게요. 다에다 갑니다. 다. 자,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특징은 뭐냐면 한쪽이 플러스고 다른 쪽이 마이너스냐 인 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립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노래라는 게 이성이야 감성이야? 심장이야 뇌야? 심장. 노래는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야기는 뇌수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얘는 이성이야 감성이야? 심장이니까 감성이고요. 갬성. 자, 뇌수는요? 이성. 그래서 대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야? 맨 밑에 줄로 내려갈 거야. 다에서 맨 밑에 줄에 결합이라는 표현 봐보세요. 결합되기를 바래. 내가 바라는 건 뭐야? 결합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결합하는 거야? 결합하는 게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성적 요소를 이성적 요소에 담는 것이라고 말하겠죠. 이야기 속에 노래를 담는 것 이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121번 보세요. 5번 선지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나다고도 대비되는 시어들을 활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 122번 가시면은 자, 통과. 123번 환상의 세계 뭐 이런 건 상관없죠. 124번 갑니다. 124번 이제 5번 선지 봐볼게요.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 자, 색깔 해봐. 상처의 원인은 노래 색깔. 상처의 원인이 노래냐는 그것은 따져봐야 합니다. 자, 2로 가볼게요. 2로 갑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자, 상처에 쉽게 덧난다라는 표현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2로 갑니다. 여러분 칠판을 보시면은 이거예요. 색깔 해보세요.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여기다가 색깔 딱 해봐.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난다. 여러분 덧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상처를 없는 상처 만든다야 있는 상처 덧내는 거야. 있는 상처를 덧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딱지가 앉았는데 딱지를 벗겨버리는 게 덧나게 만드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상처가 1번이야. 덧나는 게 1번이야. 상처가 1번이고 덧나는 게 2번이거든요. 순서상. 그러니까 이미 상처가 나 있는 상태야? 아직 상처가 나지 않은 상태야? 이미 상처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 상처, 이미 있는 상처를 노래가 덧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순서상 상처가 1번, 덧나는 게 2번이에요.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바, 찾으라고 하는 바 틀린 걸 우리가 구해 보는 건데 자, 적절한 걸 찾는 건데 5번이 틀린 건 답이 될 수 없는 건 이 때문이에요. 자, 상처의 원인은 노래야, 노래가 아니야? 노래가 아니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체크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 그거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린 거였고요. 자, 이렇게 한 문장 정리하는 것 쭉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는 새는 인위적이거나 가시적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하지만 호수는 새의 순수를 얻지 못하고 뭐만 준다고 그랬지? 상처만 준다고 그랬죠. 상처만 주는 그런 방식, 파괴만 합니다. 어머니의 그릇은 어머니께서 인생을 통해 만들어 사랑이 담겨 있지만 시인인 나의 그릇은 사전에서 쉽게 찾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라서 부끄럽다. 그리고 나는 내 시 속에서 노래의 주술적 힘과 감정이 이야기의 질긴 생명력과 이성적 치유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결합되기를 바란다 였어요. 자, 이런 정도.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시에서 나로 다시 돌아가면요. 나로 돌아가시면은 나에서 이제 체크를 아까 미처 못했던 게 있는데 나 시를 가시면은 부끄러워진다라는 게 결정적 시어였거든요. 마지막에 부끄러워진다. 그러니까 나 시는 무엇에 관한 시야? 부끄러움에 관한 시였어요. 사실 부끄러움에 관한 시.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마칠게요. 과제만 좀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